청나라, 만주족이 세운 중국의 마지막 왕조. 자금성 붉은 담장 안에는 한 명의 황제와 그를 둘러싼 수많은 여인들이 살았습니다. 익숙한 그림이 떠오르시죠? 독에 쓰러지고 모함을 견디고 눈물로 밤을 버티는 여인. 오늘 밤 그 여주인공은 당신이 아닙니다. 당신은 그녀의 찻잔에 무엇이 들었는지 가장 먼저 아는 사람. 아침 문 안에서 그녀의 얼굴이 갑자기 창백해질 때 좌중에서 혼자만 몰래 입꼬리를 올리는 사람입니다. 손가락 끝이 살짝 떨리시나요? 그건 두려움이 아니라 기대일지도 모릅니다. 타임슬립 호텔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의 객실은 자금성 한 자락의 어느 처소입니다. 이 처소의 규칙은 간단합니다. 밟히지 않으려면 먼저 밟아야 합니다. 눈을 떠보니 천장이 낯섭니다. 검붉은 비단 휘장, 묵직한 향냄새. 새벽 4시쯤 된 것 같군요. 뭐야, 아직 어둡잖아. 더 자도 되겠네. 잠깐, 늦잠이요? 그런 단어 이 궁에는 없습니다. 어젯밤 시침을 든 게 아니라면 새벽 단장은 무조건입니다. 문이 열리고 궁녀 셋이 차례로 들어옵니다. 새순물, 비단옷, 칠보 상자를 들고 있네요. 당신은 침상에 앉은 채로 인형처럼 그들의 손에 맡겨집니다. 먼저 머리, 정수리에 거대한 판자를 얹습니다. 만주족 여인의 머리 장식, 대랍시. 검은 비단을 씌운 나무틀 위로 옥비녀, 진주, 산호 장식이 빼곡합니다. 머리 위에 얹힌 장식은 생각보다 묵직합니다. 잠깐만 서 있어도 목이 뻐근해질 정도죠. 그래도 1년 365일 매일 얹어야 합니다. 다음은 손. 새끼손가락과 약지에 길이가 한 뼘에 가까운 은재, 호갑투가 끼워집니다. 끝은 새의 부리처럼 가늘게 휘어 있습니다. 손으로 일을 하지 않아도 되는 신분, 그것을 보여주는 액세서리거든요. 마지막은 신발. 발바닥 한가운데에만 굽이 솟아있는 꽃굽신, 화분해. 한 발짝 내디디면 균형이 무너질 것 같지만 이 몸은 이미 10년째 이 신을 신고 살아왔습니다. 머리는 낯설어도 발은 알아서 움직입니다. 거울 앞에 서보세요. 거울 속에 서 있는 당신의 입꼬리가 옅게 올라가 있습니다. 영수궁의 정빈, 누군가는 이 자리에 오르려고 10년을 기다리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의외인 게 있습니다. 화장이 옅습니다. 이래서야 황제의 눈에 띄겠어? 입술을 더 선명하게 해야지? 잠시만요. 입술을 너무 빨갛게 칠하면 안 됩니다. 옅은 분에 혈색만 더한 입술, 그게 끝입니다. 화장이 두꺼운 여자는 후궁이 아니라 기녀로 보이거든요. 청나라 후궁에게 아침 단장은 자신의 신분을 나타내는 의식이었습니다. 한족 여성이 전족으로 발을 묶었다면 만주족 여성은 발 한가운데에 굽이 솟은 화분예를 신었죠. 화분예, 대랍시, 양갈래머리. 모든 것이 그 시대의 아름다움을 따르면서 동시에 우리는 한족이 아니다를 한눈에 보여주는 장치였습니다. 호갑투의 재질도 신분에 따라 은, 금, 비취, 칠보로 갈라졌고 황후와 일반 비빈이 끼는 호갑투는 길이부터 달랐습니다. 해가 뜨기도 전에 처소를 나섭니다. 목적지는 황태우의 잔영궁, 그 다음은 황후의 처소. 자금성에서 가장 무서운 시간이 시작됩니다. 바로 아침 문안 시간입니다. 다른 후궁들에게는 무서운 시간일 겁니다. 하지만 당신에게는 다르죠. 사냥 시간이거든요. 좋아, 악역 역할 제대로 한번 해볼까? 문 앞에 후궁들이 줄지어 서 있습니다. 빈, 귀인, 상제, 다붕. 그 사이에서 당신은 한 사람을 눈으로 짚습니다. 아직 어린 귀인입니다. 연분홍 비단 위로 새 금실이 보이네요. 최근 황제의 하사가 아니고서는 저 정도 물건이 내려가기 어렵습니다. 어제 황제가 그 처소에 들었거나 적어도 마음이 있다는 신호를 보낸 겁니다. 자기가 받은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조차 모르는 얼굴, 가장 좋은 표적입니다. 황태우 앞에 무릎을 꿇고 문안 인사를 올린 뒤
황후의 처소로 옮겨 다 같이 차를 마십니다. 그녀가 찻잔을 입에 가져갑니다. 공격은 너무 빨리 보이면 의도가 보이고 너무 늦으면 다른 사람이 먼저 가져갑니다. 정확히 한 박자, 그녀의 입꼬리가 풀리는 그 순간을 노리세요. 지금입니다. 어제 폐하께서 정말 마음을 많이 쓰신 모양이에요. 그 분홍빛 비단 정말 잘 어울리시네요. 좌중의 시선이 일제히 그녀에게 쏠립니다. 그녀의 미소가 한순간 굳었다가 다시 만들어집니다. 입술이 미세하게 떨리는 게 보입니다. 이 한 줄로 그녀가 황제의 선물을 받았다는 사실이 좌중에 공식적으로 박혔고, 동시에 그녀의 어젯밤은 이제 더 이상 그녀 혼자만의 일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다음 화살은 어디서 날아올지 모르게 되는 거죠. 당신은 시선을 거두고 자기 차를 한 모금 마십니다. 따뜻합니다. 처소로 돌아온 당신에게 시녀장이 작은 약함을 들고 들어옵니다. 마마, 오늘 아침 대의원에서 처방이 새로 내려왔습니다. 지난달부터 마마께서 잠을 못 주무신다 하시기에요. 잠깐, 자금성에서 처소로 들어오는 약은 그냥 받지 마세요. 향부터 맡아보세요. 손가락이 멈추는 향이라면 그건 당신의 몸이 먼저 알고 있다는 뜻입니다. 당신이 손을 뻗다가 멈춥니다. 향이 코끝에 닿는 순간 손이 더 이상 움직이지 않아요. 몸이 먼저 거부하고 있습니다. 시녀가 의아한 얼굴로 봅니다. 마마, 왜 그러십니까? 1년에 두어 번씩 매번 드시던 약입니다. 이상하구나. 오늘은 어딘가 거부감이 든다. 시녀가 약함을 들여다봅니다. 그러더니 천천히 마치 거꾸로 더듬듯 말합니다. 그러고 보니 마마, 이 약을 드신 다음 달은 늘 평소보다 몸이 무겁다 하셨습니다. 시침에 드실 때도 기력이 없으시다 하셨고요. 그땐 약이 잘 드는 줄로만 알았는데... 시녀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집니다. 이 약, 어디서 처방이 내려왔는지 알아봐다오. 누구의 손으로 만들어졌는지도. 며칠 뒤 시녀가 무거운 표정으로 들어옵니다. 마마, 처방을 내린 태희는 숙비마마의 친정과 같은 마을 출신입니다. 어릴 때부터 숙비마마의 가문에서 학비를 대줬고 의원에 들어온 뒤로도 숙비마마 처소에 매달 따로 안부를 올린다 합니다. 청나라에는 태의원이라는 황실 의료기관이 있었습니다. 태의원은 황실 구성원의 진료와 처방을 맡았고 내무부 어약방과 함께 약재 검수와 조제를 관리했죠. 대청해정과 대청윤례 같은 청대법전에는 황제에게 올리는 약, 즉 어약을 다루는 절차가 매우 엄격하게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황제에게 올릴 탕약은 함부로 올릴 수 없었습니다. 태의원 관원과 어약방 내감이 함께 조제 과정을 감시했고 완성된 약은 두 그릇으로 나뉘었습니다. 한 그릇은 어의와 관원, 내감이 차례로 맛본 뒤 다른 한 그릇을 황제에게 올렸죠. 처방과 조제, 감시와 시음에 여러 사람이 관여하게 해 한 사람이 단독으로 어약을 좌우하기 어렵게 만든 구조였습니다. 그러나 이 정교한 시스템이 궁중의 모든 위험을 완전히 막아준 것은 아니었습니다. 무엇보다 이 절차는 황제의 어약을 중심으로 짜인 제도였습니다. 후궁들이 일상적으로 복용한 보약약이나 미용 처방까지 같은 긴장 속에서 관리되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의원과 처방 기록은 병증과 약방문을 남기지만 그 처방이 어떤 궁중 인간관계 속에서 움직였는지까지 모두 보여주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청궁정의 처방전은 의술의 결과물이면서 동시에 권력의 그림자가 드리운 문서이기도 했습니다. 후대의 궁정 야사와 드라마들이 이 빈틈을 끊임없이 상상해온 이유이기도 하죠. 며칠이 지났습니다. 황후의 처소에서 후궁들이 다 같이 차를 마시는 시간. 그 어린 귀인이 좌중 끝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분홍 비단은 그대로인데 눈밑이 며칠 사이 어둡게 가라앉아 있어요. 누군가 가벼운 안부를 건넵니다. 요즘 잠은 잘 주무세요?
그녀가 찻잔을 들다 멈칫합니다. 잔 안에 차가 작게 흔들리는 게 당신 자리에서도 보입니다. 아, 조금 안쓰럽긴 하네. 마음 한구석에 가책이 스친 당신, 숨을 고르고 입을 열려는데 잠깐, 설마 위로의 말 같은 거 하시려는 건 아니죠? 좌중이 다 보고 있어요. 마음 약해진 게 들키는 순간 다음 차례는 당신입니다. 차분하게, 품위 있게 한마디면 됩니다. 분홍빛이 귀인에게 정말 잘 어울리네요. 그녀가 시선을 떨굽니다. 당신은 짧게 숨을 고릅니다. 마음에 남은 자국을 차 한 모금으로 눌러 삼키는데 잔을 내려놓는 순간 시선 끝에 한 사람이 걸립니다. 맞은편 자리 풍빈, 당신과 같은 빈 등급입니다. 다만 자금성에서 등급만으로 사람의 자리를 다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풍빈의 친정은 황태우 마마와 오래 연이 닿아 있는 문광 가문입니다. 반면 당신의 친정은 군부 쪽 힘이 강하죠. 자금성 사람들은 둘 중 누구의 기세가 더 센지 이야기하는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인지 당신은 풍빈을 볼 때마다 이유 없이 신경이 곤두섭니다. 처음 본 순간부터 왠지 안 맞는 사람 같은 느낌이랄까요? 당신이 차를 받아드는 순간 어딘가에서 작은 웃음소리가 새어나옵니다. 맞은편에 풍빈이었습니다. 풍빈이 입을 엽니다. 정빈마마의 옥비녀가 오늘따라 빛이 좋네요. 정빈마마보다 그 옥비녀가 먼저 인사를 올리는 것 같습니다. 좌중이 가볍게 웃습니다. 그러나 그 웃음 끝에 묘한 침묵이 따라붙습니다. 풍빈은 웃는 얼굴로 당신이 요즘 얼마나 눈에 띄고 있는지를 좌중 앞에 슬쩍 끌어올린 겁니다. 자, 당황하지 마세요. 이런 한마디에 정색하면 그게 더 큰 망신이거든요. 칼은 미소로 받아내는 겁니다. 당신은 옅게 웃으며 고개를 숙입니다. 풍빈 마마의 눈이 정말 세심하시네요. 덕분에 오늘은 비녀보다 시선이 더 무겁다는 걸 배웁니다. 목소리는 평소 그대로, 표정도 그대로. 풍빈의 입꼬리가 그대로 멈춰 있습니다. 웃는 얼굴인데 눈빛만 아주 잠깐 흔들립니다. 문안이 끝나고 회랑에 들어섰을 때였습니다. 풍빈의 환관 한 명이 그녀에게 손수건을 건넵니다. 일상적인 장면이죠. 그런데 당신의 눈이 그 짧은 한순간에 멈춥니다. 손수건을 받는 풍빈의 손가락이 환관의 손등을 살짝 스쳤습니다. 그리고 풍빈이 그 손수건으로 입가를 가립니다. 회랑한 누구도 볼 수 없는 각도에서 그녀가 그 환관을 향해 짧게 미소 짓습니다. 그 미소가 좀 전 잔영궁 안에서 좌중에게 보이던 미소와 다릅니다. 당신은 처소로 돌아와 자수를 펼칩니다. 수 놓는 손은 평소처럼 움직이는데 머릿속에서는 회랑의 그 한순간이 자꾸 다시 재생됩니다. 아, 진짜 신경 쓰이네. 그 미소 분명 뭔가가 있는데. 자숫바늘이 같은 자리에서 멈췄다 다시 움직이기를 반복합니다. 옆에서 차를 따르던 신여장이 당신의 손을 가만히 보더니 잠시 망설이다 입을 엽니다. 마마, 사실 한참 전부터 처소 시녀들 사이에 도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풍빈마마 처소의 그 환관은 다른 환관들은 잘 드나들지 않는 시간에도 출입이 잦다고 합니다. 그리고 차를 올리는 궁녀가 물러난 뒤에도 그 환관만은 계속 그 자리에 남아있다고요. 자숫바늘이 천천히 내려갑니다. 후궁과 환관의 사적인 정, 청황실의 가장 무거운 금기 중 하나. 발각되면 풍비는 황제의 총애도, 등급도, 처소도 있습니다. 가진 모든 것을 한꺼번에 말이죠. 이 이야기, 잔영궁에 출입하는 우리 사람에게 흘려놓아라. 풍빈 처소의 황관 출입이 좀 잦지 않으냐고 걱정스러운 듯이. 직접 고발하지 않습니다. 의심은 잔영궁에서 시작된 것처럼, 결정도 잔영궁에서 내려진 것처럼 당신의 손에는 끝까지 아무것도 묻지 않습니다. 한 달이 지난 어느 오후, 당신은 처소에서 서첩을 펼쳐보고 있습니다. 종이를 넘기는 소리 사이로 담장 너머 어디선가 둔탁한 소리가 들려옵니다.
규칙적이고 짧지 않은 소리. 시녀들이 잠시 손을 멈추고 서로의 눈치를 봅니다. 당신은 페이지를 넘기는 손을 멈추지 않습니다. 한 장, 또 한 장. 그 소리가 멎을 때까지 서첩 한 권이 거의 끝납니다. 다음날 아침 회랑, 맞은편에서 짐을 옮기는 무리가 지나갑니다. 그 뒤로 풍빈이 따라옵니다. 소매 끝, 어제까지 빼곡하던 금사자수가 사라져 있습니다. 좁은 회랑에서 두 무리가 가운데에서 잠시 멈춥니다. 그녀가 고개를 듭니다. 입술이 작게 벌어졌다가 다시 닫힙니다. 그리고는 당신을 향해 짧게 예를 갖춥니다. 손수건 뒤에서 시작된 그 미소는 두 사람을 자금성의 양 끝으로 갈라놓았습니다. 황관과 후궁 사이의 관계는 야사에 간헐적으로 등장하지만 후궁은 황제의 사람이었기에 발각되면 무거운 처분을 피하기 어려워 훨씬 드물고 은밀했습니다. 청황실은 자금성에 들어선 직후 황관 정치를 강하게 경계했습니다. 명나라가 황관 권력의 폐해로 무너졌다고 본 청황실에게 황관과 후궁의 친분은 곧 정치적 결탁의 씨앗이었거든요. 환관의 처소 출입은 일과 시간으로 제한됐고 후궁과의 사적인 선물 교환은 금지됐죠. 친밀한 관계가 의심되는 정도에서는 황관에게 곤장과 부서 이동이, 후궁에게는 처소 이전이 흔히 따랐습니다. 그러나 관계가 명확히 드러난 사례에서는 처분이 훨씬 무거워졌습니다. 황관은 유배나 사형에 이를 수 있는 중벌의 대상이 되었고 후궁 역시 봉호박탈, 등급 강등, 유폐에 가까운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해가 기웁니다. 황제의 처소 한쪽, 경사방. 황관들이 후궁들의 이름이 적힌 녹색 패를 가지런히 늘어놓고 있습니다. 황제가 저녁상을 물린 뒤 패 하나를 손가락 끝으로 뒤집습니다. 당신의 이름이 나왔습니다. 경사방 황관 한 명이 당신의 처소로 와 알립니다. 처소가 분주해집니다. 향이 밴 비단옷, 다시 빗긴 머리, 새로 찍은 연지. 침소에 들어가기 전 마지막 검사, 옷매무새, 머리 장식, 소매 안쪽까지. 황제의 몸에 닿는 사람에게는 작은 쇠 조각도 허용되지 않거든요. 호갑투마저 풀어두어야 합니다. 황관 두 명이 앞장서고 당신은 긴 화랑을 따라갑니다. 발밑에 돌이 차갑습니다. 회랑 끝에서 황제의 침소문이 열립니다. 침소 안, 등불이 낮게 흔들립니다. 황제는 베개에 머리를 누인 채 천천히 숨을 고르고 있습니다. 당신은 그 옆에 단정히 앉습니다. 자, 이제부터가 진짜입니다. 베개맡에서 사랑의 말을 속삭일 거라 생각하셨나요? 그 생각은 잠시 접으세요. 청나라 후궁의 시침은 사랑의 시간이 아니라 정치의 시간입니다. 짧은 시간 안에 한 줄을 흘려야 해요. 그 한 줄이 다음날 당신의 자리를 한 박자 앞으로 밀어줍니다. 무슨 말을 하지? 일단 우리 친정감은 잘 봐달라는 말부터 해야 되나? 잠깐 조심하세요. 너무 직접적으로 제 오라비를 챙겨주십시오 라고 하면 안 됩니다. 황제는 후궁의 친정 청탁을 가장 경계하는 사람이에요. 한번 그렇게 보이면 그날 이후에 총애가 흐려질 수 있습니다. 황제가 스스로 떠올리게 만들어야 합니다. 당신은 베개 쪽으로 살짝 몸을 기울입니다. 목소리를 낮추고 부드럽게 입을 엽니다. 폐하, 변방에서 올라온 보고가 요즘 무겁다 들었사옵니다. 신첩이 멀리서 폐하의 시름을 함께 나누지 못하는 것이 송구할 따름이옵니다. 황제가 옅게 웃습니다. 네 오라비가 그곳에 있지 않으냐? 그 아이가 잘하고 있다 들었다. 당신은 고개를 살짝 숙입니다. 황은이 망극하옵니다. 직접 청하지 않았는데 황제가 스스로 오라비를 떠올렸어요. 그리고 황제 입에서 잘하고 있다는 한마디가 나오는 순간 그건 황실의 인정이 됩니다. 문이 닫힙니다. 등불이 낮게 흔들립니다. 청나라 후궁의 시침은 흔히 경사방의 관리 아래 이루어진 것으로 설명됩니다. 궁정물에서 자주 보이는 후궁이 알몸으로 이불에 말려 운반된다는 이야기는 야사와 전승 속에서 반복되지만 정사에서 분명하게 확인되는 사실이라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한 가지 의문이 남습니다. 황제가 후궁을 찾는 일이 왜 굳이 패를 뒤집는 절차를 거쳐야 했을까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시침은 황실 후사와 직결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황제가 누구와 언제 밤을 보냈는지는 훗날 회임 시기와 황실 후사를 확인하는 근거가 될 수 있었습니다. 후궁의 회임은 사적인 문제가 아니라 황위 계승의 근간이었거든요. 그래서 시침은 은밀한 사생활이면서도 동시에 궁중 행정의 일부였습니다. 둘째, 그날 시침이 가능한 후궁을 미리 가려야 했기 때문입니다. 월경 중이거나 병환이 있거나 의례상 적합하지 않은 사유가 있다면 그날의 후보에서 제외되어야 했습니다. 황제가 즉흥적으로 후궁의 처소를 찾아가는 것보다 경사방이 그날 가능한 사람을 정리해 패로 올리는 방식이 궁정 운영상 훨씬 안정적이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짚어두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범패가 황제의 선택권을 빼앗은 제도는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황제는 마음에 드는 사람의 패를 직접 뒤집었고 선택권은 여전히 황제에게 있었습니다. 다만 그 선택을 경사방이 준비하고 기록하고 실행하는 절차 안에 넣은 것이죠. 그리고 황후는 일반 후궁들과 같은 의미의 범패 대상이라기보다 정실이자 중궁으로서 별도의 예제와 위상 안에 놓인 존재였습니다. 자수 한 폭이 완성되고 또 한 폭이 시작됩니다. 처소에는 매일 약 끓는 향이 짙게 깔립니다. 마시지 않고 끓이기만 하는 약. 자금성의 시녀들 사이로 영수궁 정빈이 매일 약을 드신다네 라는 말이 한 달, 두 달, 한 해를 넘기며 흐릅니다. 쑥비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안심했을 겁니다. 자기가 쏜 화살이 정확하게 명중했다고 믿으면서. 그 사이에 당신은 시녀가 알아낸 처방 기록을 종이 한 장에 옮겨두었습니다. 태의의 이름, 약재 구성, 쑥비 친정과의 연결고리까지. 자, 이제 그 쪽지를 어떻게 하실 건가요? 설마 직접 잔영궁에 흘리고 오실 생각은 아니시겠죠? 아, 시녀에게 시키실 거라고요? 그것도 안 됩니다. 자금성에서는 누가 퍼뜨린 소문보다 어디선가 우연히 흘러나온 기록이 훨씬 위험하거든요. 당신은 그 종이를 태의원에 출입하는 당신의 사람 손에 슬쩍 흘려보냈습니다. 가을 태의원에서 의안 정기 점검이 시작됐습니다. 점검 자리에서 그 종이가 우연히 펼쳐지는 순간 한 태의의 이름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그 보고가 잔영궁으로 올라가는 데는 며칠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황실 후사를 막은 죄, 청나라에서 가장 무거운 죄 중 하나. 쑥비는 B등급에서 상제까지 강등되었고 처소도 외곽 정각으로 옮겨졌습니다. B 자리 하나가 비었습니다. 당신은 그 소식을 차 한 잔과 함께 듣습니다. 표정은 바꾸지 않습니다. 또 한 해가 지납니다. 당신의 황자가 태어났습니다. 등급은 B로 올랐어요. 한때 쑥비가 앉던 그 등급의 자리, 한때 자기가 무릎 꿇어야 했던 등급의 자리에 이제 당신이 앉아 있습니다. 다른 후궁들이 당신의 앞에서 몸을 낮추며 인사를 올립니다. 좌중의 시선이 당신의 옷자락과 비녀와 호갑투 사이로 흐릅니다. 잔영궁 정기문안날, B등급의 자리에서 당신은 황태우를 향해 무릎을 꿇습니다. 비단 옷자락이 바닥 위로 길게 퍼지고 상체를 깊게 숙이자 차가운 기운이 손끝으로 스며듭니다. 귀인 시절 까마득히 올려다보던 그 자리가 한 발짝 가까워졌습니다. 문안이 끝나고 좌중이 자리를 옮깁니다. 황후가 상석에 앉고 비빈들은 등급 순서대로 자리를 잡습니다. 당신은 앞쪽 자리에 앉습니다. 뒤쪽, 한참 뒤쪽, 상제들 사이에 숙비었던 사람이 앉아 있습니다. 대랍시 위에는 작은 은비녀 하나가 유난히 외롭게 꽂혀 있습니다. 한때 옥과 산호가 빼곡하던 자리에 지금은 그것뿐입니다. 그녀가 찻잔을 받을 때 손끝이 아주 작게 흔들립니다. 당신을 보지는 않습니다. 못 보는 거예요. 당신은 가볍게 시선을 거두고 차를 한 모금 마십니다.
따뜻합니다. 귀인 시절 까마득히 올려다보던 자리들이 한 발짝 가까워졌습니다. 황후의 안색이 요즘 눈에 띄게 좋지 않습니다. 찻잔을 오래 들고 있지 못하고 황태우 마마의 한숨도 점점 길어졌다 합니다. 당신은 찻잔을 내려놓으며 천천히 그려봅니다. 황후의 자리가 비는 그 풍경을. 그때 좌중 한쪽에서 얼마 전 귀인에서 빈으로 올라선 후궁 하나가 입을 엽니다. 새로 총애를 받기 시작한 어린 귀인에게 부드러운 목소리로 어제 폐하께서 정말 마음을 많이 쓰신 모양이에요. 분홍빛 비단이 정말 잘 어울리시네요. 귀인의 미소가 한순간 굳었다가 다시 만들어집니다. 좌중이 가볍게 웃습니다. 그 한마디를 던진 빈의 시선이 좌중을 향하다가 당신을 한번 스치고 지나갑니다. 당신도 입꼬리를 살짝 끌어올립니다. 그런데 평소처럼 자연스럽게 웃어지지가 않습니다. 자, 청나라 후궁으로 보낸 하루는 어떠셨나요? 머리 위에 무거운 장식, 새끼손가락 끝에 차가운 은, 발 한가운데 솟은 이상한 굽. 누구도 검을 들지는 않았지만 모두가 매 순간 칼날 위에 서 있었습니다. 자금성에서 살아남는 데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아래에서 올라오는 사람을 치워내는 것, 아니면 위에 있는 사람을 끌어내리는 것. 당신은 어느 쪽이십니까?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알려주세요. 타임슬립 호텔 체크아웃 시간입니다. 긴장으로 굳은 어깨를 위해 따뜻한 차 한 잔을 준비해 두었습니다. 향이 진하지만 사양은 아니니 안심하셔도 됩니다. 다음 객실에 예약을 원하시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